제가 케이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남편 박민준이 거칠게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죠. 당신, 감히 친정에 돌아가기만 해봐. 우리 당장 이혼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누이 박유라의 비아냥거리는 냉소가, 그리고 칼날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 최수진 여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요. 박민주는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고 그 힘은 거의 뼈를 으스러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꼬리를 밟힌 야수 같았. 분노가 그의 온몸에서 들끓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귀 먹었어? 친정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목이 꽉 막혀 입을 벙긋거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수진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쿠션에 기대어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눈빛보다 더 뼈아팠죠. 이서아, 정말 갈수록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 그 초라한 늙은이가 그렇게 호들갑 떨 만큼 대단한 사람이니? 우리 박씨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지금 그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에서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박유라가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신고 손톱에 파츠를 들여다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할게요. 형수님 부모님 한 달 연금 합쳐도 제 구두 한 짝도 못 살걸요? 그냥 생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 눈에는 속절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아야, 음식 다 준비됐는데 어디쯤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모든 서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세 사람, 스스로를 가족이라 칭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냉혹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제 존엄을 겹겹이 베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 못 가요. 공기는 몇 초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을 놓고는 냉소하며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케이크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고 크림이 눌려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케이크를 넣었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티라미수 케이크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케이크는 상자도 열리지 못한 채 조용히 냉장실에 얼어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은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던 이서아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틈으로 맞은편 아파트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자신을 이 결혼에 걸었습니다. 제 열정을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에 녹여냈습니다. 사랑하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위해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남편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심지어 시누이의 아이들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헌신하면 그들도 언젠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저 낡은 동네에서 온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의 뼛속에는 우월감이 새겨져 있었고 제 가족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아빠의 환갑잔치마저 그들에게는
저속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수진 여사는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홍삼 농축액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죠. 어머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녀의 말은 느릿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가사도우미 영자 이모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한 접시, 죽 한 그릇, 그리고 찐만두 한 채반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한 입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박유라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어제 저한테 다이아몬드 팔찌 사줬어요. 승진 선물이라면서요. 형수님은요? 마지막으로 보석 산 게 언제예요? 저는 죽을 삼키고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죠. 저는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니? 최수진 여사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러요.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박유라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둬요. 이제 체념했나 보죠?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서늘한 햇살을 맞으며 저는 힘차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주소를 말했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 1단지 9호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잠시 놀란 듯 말했습니다. 와, 사모님, 거기 사시는군요. 거긴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데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가려는 곳은 바로 제가 곧 사게 될 새 집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빌라 바로 옆, 정원은 더 크고 위치는 더 좋으며 디자인은 더 새로운 그 단지의 로얄동이었습니다. 차는 청담 로얄 카운티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저희 집으로 향하지 않고 곧장 9호 빌라문 앞으로 갔습니다. 철문에는 매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휴대폰을 꺼내 팻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빌라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열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집을 보시려고 예약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산과 지불 방식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집으로 할게요. 가격이 얼마죠? 중개인은 2초간 침묵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제시한 최저 가격은 딱 80억입니다. 호수를 마주하고 있고 전세대 남향이며 바닥 난방과 시스템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다면 조금 더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전액 현금으로 계약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자, 잠시만요. 바로 집주인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남겨주시겠어요? 제 성은 이름은 이서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빌라 앞에 서서 모든 창문과 발코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전쟁터를 보는 것 같았죠.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박씨 집안이 영원히 무시할 수 없는 이웃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은행의 유리문이 제 앞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소독약과 잉크 냄새를 머금고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고 마치 명확한 질서와 숫자가 지배하는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자산관리 상담사 맞은편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차분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또한 그 게임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VIP 창구로 가서 제 이름을 말하고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고 차를 내왔을 때
찻잔의 수면에는 섬세한 잔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서아 고객님, 오늘 거액 자금 이체를 원하시는 건가요? 자산관리 매니저의 성은 정씨였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능숙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자산증명서와 지분계약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 자금 전부를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내일 주택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정 매니저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 9호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시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약합니다. 그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의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제 손등을 비쳤고 피부는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모든 저축을 몰래 다른 도시에 등록된 제 명의의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박민준에게는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죠. 그는 제가 새장 속에 갇혀 날개 없는 얌전한 카나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새장 뒤에 한 쌍의 날개를 숨겨두고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매니저가 서류를 출력해 제게 확인을 요청하며 건넨 펜은 묵직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을 결정하는 지렛대를 쥔 것 같았죠. 저는 서명란마다 흔들림 없이 제 이름 이서아를 적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정 매니저는 예의 바르면서도 존경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아 고객님, 내일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기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씨 집안의 그림자는 이미 제 등 뒤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지 내 작은 호숫가에 잠시 앉았습니다. 호수는 물결에 반짝였고 기슭에는 한 줄로 자기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꽃이 만개하여 가지 끝이 노을처럼 붉었습니다. 저는 벤치 팔걸이를 가볍게 쓸며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죠. 딸은 커서 이 자귀나무처럼 될 거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자신의 색깔로 꽃을 피우지. 휴대폰을 열어 가족 단톡방에서 엄마가 보낸 사진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 손수 묶은 백합 꽃다발, 그리고 환갑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살짝 떨렸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 아빠의 촛불을 켜드리고 엄마에게 국을 떠드려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민준의 감히 친정에 돌아가기만 해봐 우리 당장 이혼이야라는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닫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집안의 빌라는 멀지 않은 곳에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마치 거대한 새장처럼 밤속에서 차갑고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의 새집 9호 빌라는 호숫가에 조용히 서서 마치 침묵하는 동맹처럼 제가 이사 오기를 그리고 제가 반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박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수진 여사는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두꺼운 크림 마스크를 붙인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녀는 저를 곁눈질하며 무심하지만 질책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좀 보고 왔어요. 저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아주 날개가 돋쳤어. 말도 없이 나가고 저는 말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위층에서 박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잠옷을 입고 그 과장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죠. 요즘 무슨 자기계발서라도 읽었어요? 무슨 깨어난 여주인공처럼 구는 게 꽤 신선하네요.
저는 뒤돌아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람은 가끔 어떤 지점에 이르면 깨어나야만 해.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입가에 비웃음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치 이 집안의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 역할을 벗어 던지고 진짜 제 자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내일 계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중개인은 이미 확인 메일을 보내왔고 집주인은 가격에 동의했으며 내일 아침 9시에 등기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을 보며 마치 자유로 향하는 열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밤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지난 삶의 손가락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부엌에서는 영자 이모님이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는 막 소뚜껑을 열고 있었고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좁쌀죽 좀 드세요. 위에 좋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건네는 그릇을 받아 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죽이 마치 제게 안심주사를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씨 집안의 딸, 독립적인 이서아였습니다. 저는 몸에 딱 맞는 날렵한 라인의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습니다. 옅은 화장을 했고 입술은 차분한 로즈 브라운색으로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차분한 눈매와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모욕을 당한 후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나설 때 박민주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가?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다소 불만스러운 듯 했지만 할 말이 없는지 그저 흠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찍 들어와. 저녁에 고객사 만찬에 가야 하니까 당신도 같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그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밖의 햇살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초가을의 바람은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저를 기다리는 차로 향했습니다. 중개인은 이미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이서아 고객님, 집주인분은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등기소로 출발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은 가을 물처럼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마침내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요. 등기소의 대리석 바닥은 햇살 아래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 아래 숨겨진 소용돌이를 덮고 있는 연못 같았죠. 저는 대기석에 앉아 계약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무심코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옆에서 집주인과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마치 평범한 거래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소리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등기소 아는 사람들로 붐볐고 다양한 얼굴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몇 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시장에서 값을 깎고 남편을 위해 고객 선물을 맞추고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던 제 모습이요. 그때의 저는 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그들도 언젠가 제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내려다보며 다른 사람을 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아무리 몸을 낮춰도 그들은 그저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서아 고객님,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부드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계약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간결하게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으며
몇 자루의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서아 씨, 첫인상부터 아주 똑 부러지는 분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서명, 날인, 이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은행 계좌에서 큰 숫자가 움직였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등기 권리증을 받아든 순간 제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환희 대신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 구호의 주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개인이 제 손을 잡으며 감탄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서자 햇살은 이미 정오를 향해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저를 감쌌지만 제 마음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 서서 오가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문득 환골탈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서아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청담 로얄 카운티 구호의 문 앞에 섰을 때 손바닥 안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운명의 역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원목문을 천천히 밀었고 눈앞에는 텅 비고 밝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원목 바닥에 쏟아져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저만의 공간, 저의 영토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발밑에서 미세한 나무의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격동에 화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모든 방을 둘러보며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날리며 유연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발코니에는 반달 모양의 티테이블이 있었고 호수를 향해 있어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지가 제게 보내는 축복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이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 엄마 드릴 새 집을 샀어요. 청담 로얄 카운티 구호예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엄마 김미경 씨의 놀랍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야, 지금 뭐라고 했니? 호수가 보이는 집이에요. 3층짜리 정원 있는 빌라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빠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얘야, 그게 얼마나 비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곳에 살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내 딸이 사준 집인데 내가 왜 못 살아. 당신이 안 살겠다면 나 혼자라도 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지만 눈가는 속절없이 축축해졌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이 이사 오시면 제가 매일 퇴근하고 보러 갈 수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햇볕도 쬐고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동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인테리어 회사에 연락해 청소와 실내 장식을 예약했습니다. 빌라는 바로 입주할 수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만을 위한 따뜻한 디테일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차를 즐겨 드시니 서재에 차실을 따로 만들고 엄마는 꼭 가꾸는 것을 좋아하시니 발코니에 화분대와 자동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처럼요. 모든 준비를 저는 직접 챙겼습니다. 모든 무늬, 모든 색상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제가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 박씨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박유라가 시킨 배달 음식이 있었고 그녀는 치킨을 먹으며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어떤 연예인의 스캔들을 떠들고 있었죠. 최수진 여사는 소파에 기대어 있다가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냉랭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또 어디서 잘난 척하고 왔니?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좀 처리하고 왔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제멋대로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에 짐 좀 챙겨도 내일 나랑 만찬에 참석해야 하니까. 중요한 고객이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그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습니다. 요즘 왜 그래? 틈만 나면 나가고 하는 짓도 수상하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결국 반박하지 못하고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등기권리증 위에 비쳤고 표지는 금빛으로 빛나며 마치 묵직한 훈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멀리 호수는 달빛 아래 은회색으로 빛났고 바람은 먼 곳에서 불어와 개수나무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 전체가 부드러운 밤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뜨거운 피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버지 이정훈 씨를 위해 진정한 환갑 잔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의 존엄이 온전히 빛나는 곳에서 당당하게 그의 60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회 장소는 바로 청담 로얄 카운티 구호 빌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을 때 청담 로얄 카운티의 호수는 얇은 안개에 부드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화선지 같았죠. 저는 구호 빌라의 발코니에 서서 막 우려낸 우전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차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라 이 고요함 속에 퍼졌습니다. 이정훈 씨가 가장 좋아하던 차 맛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향기였습니다. 마치 뼛속에서 자라난 집념처럼 제 모든 노력이 부모님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자들이 속속 도착했고 저는 소매를 걷어붙인 깔끔한 베이지색 셔츠 차림으로 직접 디자이너를 데리고 다니며 모든 변경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바닥재부터 조명의 색온도, 문 앞의 붓글씨 스타일, 차실 카펫의 문양까지 저는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아, 우리 정말 이렇게 사치스럽게 해야 하니? 전화기 너머 김미경 씨의 목소리는 어머니 특유의 불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사치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저는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두 분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옷을 깁고 비 오는 밤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고요. 이제 제가 능력이 생겼는데 계속 그 낡고 허름한 곳에서 이웃 싸우는 소리나 듣고 벽지 떨어지는 걸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정훈 씨가 헛기침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엄마 말로는 만약 사는 게 불편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더구나.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두 분을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막 심고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사는 한 줄로 장미를 심고 있었는데 분홍빛이 도는 주황색이 부드러운 유화 같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죠. 이것은 어머니를 위해 고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장미를 가장 좋아하셨고 그 꽃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같다고 하셨죠.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요. 그리고 실내의 차실에는 제가 직접 고른 백자등을 달았습니다. 등 아래의 나무 탁자에는 청화 비단으로 된 다포를 깔고 모서리에는 옥으로 된 문진을 두었습니다. 은은한 단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자주 하시던 말씀은
인생은 차와 같아서 쓴맛 뒤에 단맛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마침내 그가 매일 자신만의 차실에 앉아 여생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일단락되고 저는 목록을 들고 비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계좌 잔고는 이로 인해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간 가족 뒤에 숨어 스스로 한 걸음씩 쌓아 올린 저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박민주는 제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더 침묵하는 방식으로 제 자아를 가정의 틈새에 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깊이 숨겨두었던 힘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3일 후 저는 연회를 예약했습니다. 호텔도 클럽하우스도 아닌 구호빌라의 정원에 직접 꾸민 자리였습니다. 이정훈 씨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옛 동네의 오랜 지인들에게 연락해 가장 정통적인 한정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연회를 열고 정원에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붉은 파라솔과 긴 테이블, 붉은 종이, 장식과 오색 등이 문에서부터 호숫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대문에 붙일 글귀도 서예가에게 부탁했습니다. 60 풍화에도 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일생의 후덕함은 하늘의 복을 기쁘게 맞이하네. 그리고 가로로 가화만사성이라고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정훈 씨와 김미경 씨가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비웃었던 오랜 이웃들, 복도에서 손가락질하던 친척들, 이번에는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씨 집안의 딸이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요. 연회 전날 밤 저는 박씨 집 아래에 섰습니다. 불빛이 커튼을 통해 바닥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손에는 금박이 찍힌 초대장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최수진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팩을 하며 눈썹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일요일에 저희 아버지 환갑잔치가 있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 9호에서 여는데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비꼬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낡은 동네 허름한 집에 살지 않니? 청담동에서 무슨 환갑 잔치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신분 상승한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니?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 9호는 제가 부모님께 사드린 새 집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시죠. 연회는 정원에서 열립니다. 크지는 않고 한 15테이블 정도요.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샀다고? 네, 전액 현금으로요. 박유라가 막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이 말을 듣고 입에 있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형수님,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이 박씨 집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걸로도 만족해야죠.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망치가 떨어지고 노를 거두는 소리 같았지만 제 마음은 전례 없이 가벼웠습니다. 연회 당일 하늘은 맑고 바람은 개수나무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색의 개량 한복을 입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새로 맞춘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습니다. 얼굴색이 환했죠. 이정훈 씨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걸을 때 허리가 꼿꼿해서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속속 도착했고 이 빌라를 보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옛 이웃들은 구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이 영감님 댁이야? 딸이 저렇게 출세했다니. 한당숙은 특별히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자네 딸은 우리 이씨 가문의 자랑이야. 어떻게 저런 큰일을 해냈을까? 이정훈 씨는 술을 단숨에 마셨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하야, 아빠는 이만하면 평생 여한이 없다. 연애가 절반쯤 지났을 때 축포가 터졌고
아버지가 술을 올리러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부축하며 한 걸음씩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한 물결로 가득 찼고 지난 5년간의 모든 서름과 인내는 이 순간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최수진 여사가 짙은 붉은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마지못해 따라온 듯한 박민준과 혐오스러운 표정의 박유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물처럼 맑은 눈빛으로 천천히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최수진 여사의 하이힐이 돌바닥을 밟으며 또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침입의 소리 같았죠. 저는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붉은 파라솔을 통과해 제 몸에 얼룩덜룩 쏟아졌습니다. 귓가에는 친지들의 웃음소리와 잠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잔잔한 국악 연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징을 세게 울린 것처럼 모든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미경 씨가 일어섰고 눈가에는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누르며 앉으라고 신호했습니다. 엄마, 여긴 우리 땅이에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살짝 날렸고 마치 막 피어난 검은 난초처럼 고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최 여사님, 오셨군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최수진 여사는 가득 찬 술상과 꽃등을 훑어보며 냉소했습니다. 이서아, 정말 대단하구나. 환갑잔치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떠들썩하게 여는구나. 그녀는 화제를 바꾸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대체 누구 돈으로 이렇게 체면치레를 하는지 알고 싶구나. 박민주는 그녀 뒤에 서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분명 억지로 끌려온 듯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라는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감출 수 없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샀어요.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 회사 자금으로요.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전액 현금 거래했습니다. 네가 여자 혼자 무슨 회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누가 믿겠어? 최수진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온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회사 법인, 자금 출처, 거래 기록 전부 명확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 대충 훑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파르르 떨렸죠. 네가 정말 돈 좀 생겼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냐? 세상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일어서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게 된 것뿐이에요. 그녀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 손님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우리 사이에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감탄했으며 또 어떤 이는 복잡한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연회는 처음부터 판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환갑잔치이고 누구도 이정훈 씨의 이 날을 망칠 수 없습니다. 최수진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돌파구를 찾으려는 듯했죠. 딸을 아주 능력 있게 키웠구나. 그런데 지켜야 할 예의는 가르치지 않았나 보네.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훈 씨가 천천히 일어나 술잔을 들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의 정장은 햇빛에 반짝였고 얼굴의 주름은 미소 속에서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최 여사님, 어떤 예의는 분명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고개 숙이라고 가르치는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젖혀 잔속의 술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미경 씨가 먼저 치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용기를 얻은 듯 펀펀히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친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최수진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박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요. 올 만큼 왔고 체면치레도 할 만큼 했잖아요. 넌 입 다물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호통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안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이 연회에서 그녀는 초점이 아닌 그저 막간의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긴 테이블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악단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국악이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갔고 김미경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복숭아 모양의 케이크를 건넸고 손님들은 모두 일어나 축배를 들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수진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넋이 나간 듯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오늘부터 다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저녁 노을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술에 약간 취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아빠는 평생 여한이 없다. 김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몇 번만 더 이렇게 와준다면 우린 정말 바랄 게 없겠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올게요. 밤이 깊어지고 부드러운 불빛이 정원의 벽에 비쳤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저는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원목 바닥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서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차실에 앉아 세차를 우려냈습니다. 창밖은 고요한 호수였고 바람이 뺨을 스치며 달빛의 부드러움을 전해주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박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까지 도발해서 이제 만족해? 저는 그 글자들을 쳐다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인내를 나약함으로 여겼고 제가 영원히 박씨 집안의 소나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아니, 만족 못해. 진짜 도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전송. 저는 휴대폰을 끄고 쿠션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낮의 음악이 맴돌았지만 멜로디는 더 느리고 깊어졌습니다. 마치 이제 막 시작된 귀환의 길 같았죠.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결혼 생활 속에서 자아를 소모하면서도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재생이었습니다. 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이 점차 꺼지고 오직 청담 로얄 카운티의 호수만이 몇 점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밑에 가라앉은 별들 같았죠. 저는 발코니에 서서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손가락으로 따뜻한 물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따라 천천히 심장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타오르는 불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의 그 메시지는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진 가시 같았습니다. 살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 마지막 온기를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흔들리는 자신의 위치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제 마음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껐습니다. 마치 지난 5년간의 보답받지 못한 모든 헌신을 꺼버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저의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서아 대표의 신분으로 참석하는 프로젝트 출범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년 전 비밀리에 기획한 지역사회 노인 돌봄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스마트 생활 시스템이었죠. 저는 제3자 컨설팅 회사 신분으로 참여했고 현재 시범지역 입찰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박 씨 집안이 사는 남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스카프를 메고 거울 앞에서 제 단정한 화장과 각 잡힌 정장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더 이상 타협의 인내가 아니라 축적된 후의 날카로움이었습니다. 회의는 시청에서 열렸고 주최 측은 시주택 건설과였습니다. 여러 건설사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서명대 앞에서 회사 이름을 말했고 직원이 공손하게 출입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 조명은 부드러웠고 테이블 위에는 회의 순서와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정 아파트 주민 대표 명단에 최수진 여사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주민 단톡방조차 보기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열성적인 주민대표로 변신했습니다. 그저 정책 지원금을 노리고 한몫 챙기려는 속셈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수진 여사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세팅되어 있었고 아이라인까지 그렸더군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색이 확 변하며 걸음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내 곧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제 대각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프로젝트 참여사들의 배경과 실행 방향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할 차례가 되자 저는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지역사회 고령화 추세부터 스마트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세치까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집중하고 있었지만 최수진 여사는 참지 못하고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그녀 눈에 집안이라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이 무대에 올라 심지어 그녀의 작은 속셈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그녀가 다가와 떠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제 직접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사장님 노릇이 부엌에 있는 것보다 훨씬 폼나겠지.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단련한 솜씨가 이제는 지역사회를 설계하는 데도 쓰일 수 있더군요. 그녀의 입가가 굳었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의 이 프로젝트가 이미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후 회의는 시범지역 선정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각 지역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해당 지역의 협조 상황과 특색 자원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최수진 여사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남정 아파트의 최근 관리 성과와 주민 만족도를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죠. 저는 청중석에서 가볍게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며느리조차 쫓아내고 사돈을 무시하는 지역사회가 단결을 논하다니 그녀가 부끄럽지 않다면 제가 대신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표가 끝난 후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전 조사 및 주민 민원 기록에 따르면 남정 아파트 단지는 일부 내부 갈등 및 관리 부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평가 결과 1차 시범 지역에서는 잠정적으로 제외됩니다. 최수진 여사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고 얼굴의 파운데이션도 그 붉게 달아오른 기색을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금 얼마나 분해할지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 분함은 바로 그녀가 수년간 뿌린 씨앗이 이제야 맺은 열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다른 지역을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시외각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와 협력하여 개발한 시범구역이었습니다.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주민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기술과 감성을 모두 다루었고 노인 정서 지원 시스템과 긴급 구조 연계 메커니즘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했고 바로 그 자신감이 저를 사람들 앞에서 굳건히 서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최수진 여사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더 이해하지 마라.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세상의 많은 일들은 정말 더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로 뛰며 실천하느냐의 문제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요. 회의실을 나섰을 때 햇살은 눈부셨고 시청 앞 유리 벽에 비쳐 따뜻한 금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때 밥 짓는 것밖에 모른다고 비웃음당했던 이서아가 집을 사고 잔치를 열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 맞은편에 앉아 그들의 희망을 하나씩 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파일 캡처였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입니다. 면담 일정을 잡을까요? 저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쳐다보며 문득 이 두 글자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여는 암호 같았죠. 지난 5년간 저는 결혼이라는 그물에 갇혀 한 걸음 물러서면 평화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감옥은 당신이 부수지 않으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정 잡으시죠. 끝낼 일은 깔끔하게. 전송, 안녕.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에는 햇살이 깔린 길이 있었고 저는 한 걸음씩 진정으로 제 자신에게 속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금융가의 오래된 오피스 빌딩 고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날렵한 화장이 금속문에 비쳤고 마치 정확하게 착지할 준비가 된 바둑돌처럼 안정적이고 힘이 있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서아는 마침내 박민준의 아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맑았고 창밖으로는 멀리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짙은 회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이혼 합의서 두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조용히 김을 내뿜고 있었는데 마치 이품이 있는 결별 속에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차가움을 막으려는 듯했습니다. 맞은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직장인 특유의 조급함과 계산적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 끝나고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어? 그는 가방을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합의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저는 이미 서명했어요. 당신도 한번 보세요. 그는 고개를 숙여 훑어보았고 손가락으로 종이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보였죠. 이혼하자고? 그 환갑 잔치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에요. 저를 정말로 깨어나게 한 건 그동안 당신이 저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가 이제 사업 좀 잘 된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는 냉소했습니다. 이서아,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기댈 곳을 마련해줬기 때문이야. 너무 욕심부리지 마. 그의 모든 말은 과거의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이서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박민준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댈 곳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지가 필요했을 때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양측 이견이 없으시면 서명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박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는 흘렸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서명 위에 도장이 찍히자 결혼관계를 상징하던 공동의 신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도장이 찍힌 합의서를 받아들고 일어나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저를 자유롭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떠나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수없이 바랐던 감정,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 후회는 제가 다시 한 걸음 돌아볼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습니다. 쓰고 떨궜지만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이혼이 저를 홀가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장거리 달리기의 마지막 질주처럼 마침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결승선을 본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한 SNS 게시물이 남정 아파트 전체 입주민 단톡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충격. 전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 이서하 씨, 청담 로얄 카운티 임시관리대표로 고득표 당선, 첫 공익생활 의안, 노인 야간 돌봄 계획 발해, 첨부된 사진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등 뒤의 전자스크린에는 스마트 생활, 어르신 돌봄이라는 붉은색 슬로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옅은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눈매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투를 지휘하는 장수 같았지 막 이혼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이 후보 지명은 제가 프로젝트 참여자로서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러 차례 자발적인 추천으로 관리사무소는 임시로 대표 자리를 신설했고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탔습니다. 박 씨 집안의 대응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직접 무대 중앙에 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남정 아파트 주민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박민준 씨 아내 아니야? 아, 전 부인이구나. 자기 돈으로 빌라 샀다던데. 이제는 커뮤니티 대표까지? 이분 진짜 보통이 아니네. 박 씨 집안 이제 큰일 났네. 제게 오는 개인 메시지가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언론사, 지역 커뮤니티 매체, 심지어 부동산 회사 사람들까지 제가 인터뷰에 응할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명성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 커뮤니티에 실제로 구현하고 이곳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수진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정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청담 로얄 카운티 대표의 합법성에 대해 큰 소리로 의문을 제기했고 심지어 제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제가 직위를 이용해 제 회사의 프로젝트를 밀어붙인다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곧 다른 입주민에 의해 기록되어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최 여사, 며느리 저격, 실패라는 해시태그가 지역 커뮤니티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그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뼈를 다지게 하고 변기를 닦게 했습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회의에서 제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규정과 규칙을 방패 삼아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초조해할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남정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은 그녀가 처음에 어떻게 대표 자리에 올랐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의 재임 기간 동안에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점차 커져갔고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9호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발코니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은이버섯탕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집안의 불빛은 따뜻했고 창밖의 달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여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저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너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 네가 대단하다고. 대단하긴요. 아직 제가 진짜 화내는 모습은 못 보셨을 텐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설탕에 절인 연꽃씨를 탕에 넣었습니다. 솥뚜껑을 닫는 순간 저는 마치 과거의 고통과 분노도 함께 덮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아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반격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밤은 깊고 고요했고 거실의 샹들리에는 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찻상 위에 떨어져 부드러운 빛에 고리를 그렸습니다. 이서아는 소파에 앉아 두꺼운 재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살짝 말려 있었고 손끝의 감촉은 약간 건조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대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남정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최수진 여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자금을 횡령하고 지역사회 기부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소문이 익명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마디의 불평이었지만 나중에는 캡처 사진, 영상, 녹취록까지 등장했습니다. 화재는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에 이서아는 직접 뗄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흐름을 탔을 뿐입니다. 금요일 저녁 지역사회 감독위원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임계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서아 대표님, 저희가 제보 내용을 추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문제는 확실히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임시대표로서 저희가 남정 아파트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녀는 손에 든 자료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아는 아이보리색 셔츠와 네이비색 슬랙스를 입고 얇은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목걸이도 립스틱도 바르지 않고 그저 깨끗한 로즈 브라운색 립밤만 발랐습니다. 마치 칼집에 숨겨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검처럼 인내심이 강하지만 언제든 뽑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섰을 때 정면에서 최수진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더블 버튼 코트를 입고 넓은 챙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 혹은 억지로 체면을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최수진 여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서아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역사회 감독팀에서 회계장부 열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서요. 업무에 협조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착한 척하지 마. 최수진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이를 갈았습니다. 넌 그저 이 일을 빌미로 나를 짓밟고 여론의 동정이나 얻으려는 속셈이겠지. 짓밟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을 원래의 질서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뿐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가볍게 상대를 지나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마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은 숫자와 사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서아는 자료 앞에 앉아 혼란스러운 회계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명절 위문비, 녹지관리비 같은 항목 아래의 비용들은 인위적으로 분할되고 짜깁기 되고 모호한 지출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일부 영수증은 명백히 위조되었고 발급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필기를 하며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린 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독팀 직원들은 처음에는 관망하는 태도였지만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신 감탄하며 말했죠. 이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런 허점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치 모든 숨겨진 구멍에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전체 장부를 전자 파일로 정리하여 초기 문제 목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을 떠날 때 한 감독관이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인맥을 동원해 이 일을 덮으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서아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 덮지 못할 겁니다. 저녁 7시, 이정훈 씨는 식당에서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돈과 갈비탕을 끓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토란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일이 바빠도 뜨거운 밥은 먹어야지. 어머니는 반찬을 집어주며 잔소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골치 아픈 숫자들만 쳐다보지 말고 눈이 다 빨개졌잖니.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골치 아프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가치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이 편해야지. 이정훈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그들을 이기기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라. 아빠, 저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서아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처럼 한때 무시당하고 짓밟였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지역사회에, 이 도시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정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늙은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축복과 이해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한 SNS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수진, 동생명의 계좌로 1억 원 사적 이체, 명목은 지역사회 홍보비. 이번에는 증거가 완벽했고 심지어 음성 통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에서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돈은 아무도 조사 안 해. 기껏해야 절차만 밟고 말겠지. 영상 아래의 댓글은 순식간에 폭주했습니다. 웃기네, 자기가 무슨 지하 여왕인 줄 아나?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먹다니. 심지어 지역 대표라는 사람이 이서아 대표님 정말 멋있다. 저런 분이 진짜 지역사회를 관리해야지. 댓글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이번에는 최수진 여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남정 아파트에서는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되어 현 대표의 해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서아는 외부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발언하지 않고 그저 한쪽에 앉아 주민들의 투표, 결의, 박수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치 뒤늦게 열린 정의로운 심판 같았고 그녀는 채찍 한 번 들지 않았지만 모두를 두렵게 한 재판관 같았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최수진 여사의 해임과 지역사회 업무 대표 자격의 영구 박탈이었습니다. 이 순간 최수진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린 조각상 같았죠.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넋이 나간 채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예전의 오만함과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피로와 늙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아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어깨에 걸친 스카프를 날렸지만 눈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그녀가 마주해야 할 것은 더욱 거대한 게임이었습니다. 그 바둑판은 이미 박씨 집안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을 저녁은 서늘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호숫가 바람이 청담 로얄 카운티의 은행잎을 사락사락 소리내며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황혼 속에서 조용히 빛바랜 기억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죠. 이서아는 커뮤니티 게시판 앞에 서서 막 붙은 공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정아파트 대표 최수진, 규정 위반으로 공식 해임 및 지역사회 업무 참여 자격 영구 박탈. 총성 없는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후배인 구성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아 누나, 시청 쪽에서 누나가 주도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노인 돌봄 방안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다음 주에 특별 보고회에 참석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네요. 그녀는 저녁 바람 속에 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정 잡아줘. 이제 이 아이디어를 더 먼 곳까지 알려야 할 때야. 전화를 끊을 때 그녀는 석양이 온 호수를 붉은 구리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은 잔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그녀의 인생은 마치 다시 주조된 것 같았습니다. 낡은 정체성은 먼지 속에서 부서졌고 새로운 자아는 침묵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서아는 시청 5호 회의실에서 전체 프로세스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로 스마트 노인 돌봄의 추세를 설명했고 이야기로 인간 중심의 배려가 주는 온도를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시범 지역의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카메라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노인들의 평온한 잠든 얼굴이 비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공무원들조차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회가 끝나자 한 주무부서의 부국장이 직접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서아 대표님, 이 프로젝트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가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저희는 이것을 지역사회 행복공정의 중점 시범 사업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흥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여곡절과 장애물을 그녀는 이미 밟고 지나왔기에 오늘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 후 부국장은 그녀를 사무실에 남겨두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말에는 떠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표님처럼 식견과 실행력을 겸비한 여성이 더 깊은 차원의 공공거버넌스에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 추천 같은. 이서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멀리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일을 잘 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가 떠날 때 가을 햇살이 유리 복도를 통해 복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길게 늘어졌고 새로운 세계의 입구를 열어젖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황혼이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부엌에서 배숙을 끓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오늘 시청에 회의하러 간다더니 어땠어? 어머니가 국자를 저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이서아는 트렌치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거예요. 다음 단계는 아마도 단위 입찰 경쟁에 참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너 엄청 바빠지겠네. 김미경 씨는 안쓰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또 일을 벌이는구나. 그녀는 탕을 한 그릇 떠서 건네주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만의 부드러움과 자부심이 얽힌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것이 걱정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서아는 그릇을 받아 탕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김미경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너무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탕 표면의 거품을 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에 억눌렸던 꿈들 같았죠. 이제야 알았어요. 인생이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빛도 길도 야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걸요. 김미경 씨는 들으며 손에 든 국자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눈가가 서서히 촉촉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그녀는 차실의 긴 의자에 기대어 사회 거버넌스와 지역 사회 참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반쯤 넘겼을 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간다고 들었어. 그녀는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의 사소한 관심 한마디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짧은 8글자는 마치 모기 소리처럼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크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아무런 파동 없이 무응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아는 후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커뮤니티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뒷모습이 대기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유라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슬림핏 정장을 입고 화장은 정교했으며 누가 봐도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나요? 그녀가 살짝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박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서아는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한마디 한다고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계세요. 박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실 형수님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생각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늙어서 어떤 일들은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신다고요. 이 말은 어떤 비난보다도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은 보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 뿐이죠. 박유라는 입술을 깨물었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은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안 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과거에 좀 더 일찍 정신 차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뿐이에요. 말을 마친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바람처럼 여유로웠고 마치 산속의 굳건히 선소나무 같았습니다. 황혼이 질 무렵 커뮤니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청담 로얄 카운티에서 제1회 이웃사랑 축제를 개최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녀는 화단 앞에 서서 행사장을 꾸미는 자원봉사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구성 씨였습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새로운 계획서를 건넸습니다. 이게 새로운 도시재생 구역 명단이에요. 서아 누나, 어디를 맡고 싶으세요?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눈에 비쳐 단호한 빛을 냈습니다. 다음 목표는 구도심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도전해보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변화를 기다리는 수많은 커뮤니티를 보는 것 같았고, 또한 한 여성이 수많은 고난을 뚫고 틈새에서 피어나는 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확고하며 어떤 풍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요. 청담 로얄 카운티 이웃사랑 축제의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손수 그린 등불을 내걸었고 아이들은 광장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찹쌀과 땅콩의 고소한 향기가 맴돌았고 마치 옛설날 밤의 분위기 같았습니다. 이서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손에 든 행사 진행표를 보며 각 순서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햇살이 목련 나뭇가지를 통과해 쏟아져 내렸고 그 얼룩덜룩한 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막 싹튼 새로운 희망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혼 후 처음으로 온전히 맞이하는 가을이었습니다. 다툼도 타협도 자기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내딛는 명료함과 삶에 대해 다시금 되찾은 열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장 한쪽의 배경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커뮤니티의 기억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몇 개의 낡은 나무판 위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커뮤니티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들이었죠. 아이들의 첫 등교, 어르신들의 봄나들이, 빗속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 모든 사진은 마치 침묵하는 이야기꾼처럼 소리내어 기억되지 않은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코너는 누나가 직접 고른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니 구성 씨가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밀크티 2잔을 들고 있었죠. 응,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왔어.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는 오히려 오래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해. 그녀는 밀크티를 받아들었고 손가락은 온기 때문에 살짝 오므라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손끝은 순간 부드러워졌죠. 구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이 땅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흙에 뿌리를 내린 사람처럼요. 움직일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이서아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희망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녁 6시 행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에 조명이 켜지고 주민들이 속속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흘렀고 각본 없는 따뜻함이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이서아는 주최자로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아래의 앳된 얼굴과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밤의 문을 닫은 후에는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낮의 문을 나설 때는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커뮤니티는 단지 집과 길이 아닙니다. 사람과 마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오늘의 신뢰를 심고 내일의 안전을 거둘 것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눈가를 닦았고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면서도 이서아 이모가 말을 했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짧은 불꽃놀이였습니다. 첫 불꽃이 밤하늘을 가를 때 이서아는 사람들 속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찬란한 순간은 마치 과거의 모든 소리 없는 인내가 폭발하는 것 같았고 또한 그녀 내면의 어떤 감정이 해방되는 것 같았습니다. 짧지만 눈부셨죠. 밤이 깊어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주최자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죠. 구성 씨가 옆에서 생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나, 계속 이 커뮤니티에 남을 거예요? 그녀는 전선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어디를 가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갈 거야. 만약 다른 곳에서도 누나를 필요로 한다면요? 예를 들면 더 큰 무대 같은 곳이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조용했지만 마치 그녀의 마음속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공구 상자를 닫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움직이는 건 두렵지 않아. 단지 내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봐 두려울 뿐이야. 그녀의 말투에는 자기인식과 신중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구성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는 항상 누구보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지만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랄 뿐이야. 며칠 후 그녀는 시여성연합회 사무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녀에게 학예 여성 공공참여 역량 강화 계획의 특별 좌담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를 도시 지정지리의 대표인물로 추천하여도 단위 포럼에 참석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결혼에서 벗어나면 모든 지지 기반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지 기반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집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김미경 씨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하야, 문 좀 열어줘. 아마 커뮤니티에서 새해 홍보 책자 가져온 것 같아. 그녀는 맨발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사람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최수진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회색빛이 도는 파란색 외투를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오만함은 마치 주민대회에서의 투표와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몇 마디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바람에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할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몸을 비켜 길을 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은 직접 마주해야만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셈은 직접 말해야만 진정한 끝이 있다는 것을요. 거실의 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수년 전 그 첫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처럼요. 단지 지금의 위치와 신분은 이미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창밖의 바람은 초겨울의 한기를 품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아는 찻상 옆에 서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유리잔의 온도는 그녀의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같았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최수진 여사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찾지 못한 것 같았고 혹은 너무 많은 말이 쌓여 있어 입을 열면 걷잡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만나줘서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가 서두를 열었습니다. 말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 그 공격적인 태도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이서아는 물잔을 건네고 그녀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너 그거 아니?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3일째 고장났는데 아무도 고치지 않아. 주민 단톡방에서 말을 해도 아무도 대꾸 안 하고 공지조차 붙지 않아. 최수진 여사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예전에 너희가 거기 살 때 나는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그래서 오늘 오신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시려고요? 이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울처럼 평온했고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최수진 여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불빛 아래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세월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긴 것 같았죠.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러 온 게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 그 세 글자는 공기 중에서 잠시 떨리더니 마치 빗방울이 호수에 떨어져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최수진 여사가 고개 숙이는 수많은 방식을 상상해봤지만 이렇게 평온하고 솔직한 사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조용했지만 마치 돌에 억눌린 우물물처럼 한번 흘러나오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집안 잔치에서 어떤 곡을 먼저 내놓을지까지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그녀는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종일관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박씨 집안에 들어왔으니 고개를 숙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최수진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제 앞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수진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에는 고뇌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무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너에게 모질게 굴었고 내 부모님께 냉담했고 너와 민준이 사이의 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어. 나는 항상 집안의 규율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지. 때로는 나의 그 규칙들이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이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무릎 꿇고 참회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고 직접 꿰맬 기회가요. 당신이 지금 후회하는 건 당신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후회하나요? 당신에게 아직 권리가 있었을 때 그것으로 따뜻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요? 최수진 여사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해. 이 장면이 만약 과거에 일어났다면 이서하는 승리감이나 심지어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피곤함만을 느꼈습니다. 인간성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후에야 진심이 뒤늦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않을 거예요. 최수진 여사는 마치 어떤 심리적 방어선을 내려놓은 듯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고 뒤늦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살아. 밥을 할 때 소금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보일러 온도 조절도 할 줄 몰라. 동네에서 가사 도우미를 부르려고 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에 네가 집에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이제야 알았어. 네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를. 이서하는 조용히 들으며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들이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최수진 여사가 인정하는 법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폄하했던 여성이 사실은 온 가족의 일상을 지탱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신 이유는 저더러 당신을 돌봐달라는 건가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투에는 공격성이 없었고 단지 질문이었습니다. 최수진 여사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 표정은 극도로 복잡했죠. 나는 사실 너와 함께 강연을 하나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이 말은 마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서하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연이요?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최수진 여사의 목적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하는 지역사회 여성자립단체가 출범하는데 그들이 나에게 전직 대표로서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찾아왔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강연하겠다고 추천했어. 이서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온갖 방법으로 억압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어 공개적인 무대에 함께 서자고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든 구원이든 이것은 시대가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는 흔적이었습니다. 확실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라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최수진 여사의 눈빛은 드물게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배울 준비도 되어 있고 이서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강연을 수락한다면 그것은 그녀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 집단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며느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대 위에서 이 길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직 소리 없는 곳에 갇힌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한때 자신을 미치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이것은 한 순환의 시작이었고 또한 한 대치의 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도전은 아마 더 크고 더 멀리 있을 것입니다. 새벽 6시 30분. 이서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하늘가에는 옅은 푸른빛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갓 짠 쪽비천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았죠.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맨발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래의 커뮤니티 광장은 텅 비고 고요했고 오직 살수차의 물 한 개만이 아침 햇살 속에서 짧은 무지개로 변했습니다. 조용하고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수진 여사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말은 마치 돌멩이처럼 그녀의 마음 호수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그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떤 선택은 일단 발을 내디디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민바히 알았습니다. 이서아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강연 초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손글씨 종이 뭉치였고 글씨는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잉크 자국은 마치 사람의 발자국처럼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감정의 기복과 성장의 균열을 굳건히 지나온 듯 했습니다. 이 강연은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공개적인 작별 의식이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굴욕을 참고 한 걸음씩 물러났던 자기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 여성연합회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여성 성장 포럼이 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크지 않았지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각 구에서 온 커뮤니티 여성 대표, 현장 실무자,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 앞줄의 명패에는 그녀와 최수진 여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아는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올렸으며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섰고 박수가 잦아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아입니다. 커뮤니티 거버넌스 참여자이자 한때 가정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길을 잃었던 평범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아래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얼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제 자신으로서 가져야 할 목소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커뮤니티 활동 사진들이 한 장씩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원봉사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마트 상생센터에서 미소 지으며 대화하고 청년들이 사기 예방 강좌에 참여하는 모습, 그 실제 일어났던 장면들이 그녀의 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러섰고 부엌 구석에서 아이처럼 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벽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무리 안전해도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안정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대 아래는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은 비록 한때 가정에 침묵하는 배경이었을지라도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눈가가 붉어졌고 어떤 이는 조용히 그녀의 강연 장면을 찍어 SNS에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들어본 강연 중 가장 진실되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다. 그리고 무대 옆에 있던 최수진 여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언 차례가 되자 그녀는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진입니다. 저는 한때 가정에서 가장 권위적인 어른이었고 또한 커뮤니티에서 수년간 일하면서도 시종일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전통이 힘이고 억압이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대회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반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굴욕감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입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요. 무대 아래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첨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이서아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복잡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서아 씨에게 감사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었고 또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보기 드문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구시대와 신시대의 여성 역할이 이 짧은 몇십 분 동안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멍하니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언론사가 이서아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카메라를 정중히 거절하고 강당 박복도에 조용히 서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수진 여사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볼게요. 네가 하는 그 커뮤니티 여성 자리 플랫폼에 참여하고 싶어. 괜찮을까?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경험을 나누든 잔심부름을 하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서아는 고개를 돌려 한때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이 이제 마침내 평등한 시선을 배우게 된 것을 주시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목소리를 진심으로 마주할 의지만 있다면요. 그녀는 이 관계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돌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더 당당한 기반 위에서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김미경 씨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푹 끓인 두부 붕어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정훈 씨는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보고 있었고 TV에서는 포럼의 하이라이트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스쳐 지나가며 연단에 선 이서아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김미경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경을 닦았습니다. 오늘 네가 한 말 아주 좋더라. 그녀는 다가가 뒤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용기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식사 후 그녀는 서재에서 강연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구성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시에서 여성 정치인 육성 계획을 시작하는데 내가 누나를 외부 멘토로 추천했어. 한번 생각해봐. 그녀는 이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를 위해 조용히 켜준 등불들처럼요. 이서아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자기 인생의 등불을 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고 도시는 고요한 남색 속으로 잠겼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갔지만 이서아의 서재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가 펼쳐져 있었고 왼쪽 상단에는 여성 정치인 육성 계획 멘토 발언 원고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펜 끝은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흘러갔습니다. 마치 기억 속을 흐르는 물처럼 그녀가 걸어온 길의 산과 강, 그리고 진흙탕을 그려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밤의 어둠 속에 희미한 건물들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단단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그녀를 수없이 물러서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이제 그녀가 더 높이 서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은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입술을 깨물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당에서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제안석에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미경 씨는 부엌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주걱을 들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쉬움과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가거라. 밥은 굶지 말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서아는 다가가 어머니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엄마,
제 앞길을 막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막는다고 될 일이니 넌 이미 예전에 박씨 집안 말이라면 고개만 끄덕이던 그 바보 같은 애가 아니잖니. 김미경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램부주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넌 이제 이서아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녀는 멘토로서 인사말을 할 때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치 참여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부엌에서 손을 닦는 모든 여성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집 밖의 세계를 논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파도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많은 젊은 여성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커뮤니티 실무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엌에서 손을 닦는 여자라는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꾸밈이 없었고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의 진실한 무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행사장을 떠날 때 구성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신다면서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이건 집단의 승리지 저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에요. 시청 밖에 서서 그녀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을 그녀는 마침내 빛이 있는 곳까지 걸어왔다는 것을요. 며칠 후 청담 로얄 카운티에서 특별한 주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침묵에서 발언으로였습니다. 이서아는 특별 강연자로 최수진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소박하게 꾸며졌지만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한때 의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화할 때 더 이상 서로를 떠보지 않고 솔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집안의 기강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최수진 여사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죠. 제가 그 기강을 족쇄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서아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는 인내가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청중석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이제 화해하신 건가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두 명의 여성이었다는 것을요. 이 말이 끝나자 많은 중년 여성들이 자리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유라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 엄마 성장 캠프에 참여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강의하러 와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타자를 쳤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에는 당신 어머니도 첫 줄에 앉아서 들으시길 바라요. 연말이 다가오자 이서아는 국회의원 후보 추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붉은색 공문을 그녀는 소중하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는 곳에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자. 그녀는 복수하기 위해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처럼 가정에 묶이고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더 많은 여성들이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섣달금음 날 밤 김미경 씨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고 이정훈 씨는 붉은 등불을 다느라 바빴습니다. 집안 전체에 익숙한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채소를 씻다가 문득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법안이 통과되면 커뮤니티에 여성 새 출발 코너를 만들 거예요. 모든 평범한 목소리가 들릴 기회를 가질 수 있게요. 김미경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갈수록 멋있어지는구나.
식탁에서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불꽃이 밤하늘에서 빛으로 터져나와 그녀의 맑고 단호한 눈을 비췄습니다. 이 한 해에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부속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서아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된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